원화로 된 자산 중에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전자산이라 그러면 그래도 남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수익률이 당장 높은 자산이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앞으로 변동성이 적은 자산. 그게 바로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당장 사서 막 수익이 뭐 얼마나 뭐 엄청나게 난다 그 뜻이 아니라 변동성이 적은 원화 자산에서는 유일한 안전 자산인 아파트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대표님께서 따끈따끈한 신간 결국 당신 아파트를 사게 된다 이 책을 내셨길래 또 요즘에 부동산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딱 됐죠. 부동산 정책 새로운 것 뭐가 지금 나와 있나요?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 대책이 좀 급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7월 들어오면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뜨거운 불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대출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어차피 이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급작스럽게 6월 27일 날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자, 왜 그러냐? 6월 마지막 주차에 매주 발표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 변동률 상승률이 주간 기준으로 0.43%가 올랐는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0.44%라고 하면 이제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2018년 9월 요때 0.49%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서울 아파트 뜨겁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7년 만에 주간 상승률을 역대급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도 보기에는 이제 뭔가 준비는 하고는 있었는데 어차피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대출 금액이 좀 확 줄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집값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뜨겁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온 정책이에요. 근데 이 정책이 생각보다는 조금 강력하다라는 느낌이 시장에서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총 9가지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규제책이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주담대 총액 한도 6억 원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여태까지 이걸 금액 한도로 정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6억 이상은 죽었다 깨나도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데 또 발빠르게 이거 보통은 이제 이런 걸 하고 나면은 뭐 조금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둔다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면 계약 과정 중에 있는 거는 뭐 유예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써놓은 거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느낌상 와 이거 좀 세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세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집값이 뜨거운 상태에서 내놓은 순발력 있고 좀 핀포인트로 딱 이렇게 찝어서 하는 대책이다 보니까 세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규제를 보면은 수요 억제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뭐 대출을 규제하거나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억제책 거기다가 덧붙여서 세제를 건드리면서 보유세, 취득세 만약에 보유세, 취득세를 건드렸다면 사실은 양도소득세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하고 보유세, 취득세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전방위적인 세제 압박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어찌 보면은 사실 뭐 강한 걸 수도 있지만 강도로 봤을 때는 뭐 그닥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워낙 지금 상황이 뜨겁고 다급하다 보니까 나온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거냐. 당연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장은. 자, 여기 환자가 지금 왔는데 굉장히 아파요. 막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고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나 어떻게 보면 치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너무 아파하니까 일단 진통제를 준 거예요. 일단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책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 추이를 보고 그 후속되는 대책이라든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공약 그 선거 시기에 되도록이면은 세금으로 뭔가 압박을 하거나 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강남구 서초구에 가서 직접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 쪽은 뭐 당장은 카드를 못 내놨겠지만은 저는 아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세제 쪽도 카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강도로 보자면 문재인 정부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수요 억제책의 수준과 비교해서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뭐 아주 뭐 역대급으로 가장 강하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지금의 너무 뜨거워진 불장을 식히고 완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있겠지만 과연 근본적으로 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이냐에는 약간 회의감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왜 우리가 부동산을 잡는 데 실패했느냐라고 한다면 경제적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정책 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갑자기 다방면에 엄청난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부동산을 못 사게 하고 압박을 하고 사지 말라고 할 정도라는 거는 거꾸로 야,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의 압력이 있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주게 된 거거든요. 자, 첫 번째가 주담대 최대 한도가 기존에는 없었는데 규제 강화로 지금 그렇죠. 6억 예, 맞습니다. 한도가 생겼다라는 네. 거.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유주택자들에게는 아예 주담대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집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집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아예 주담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내놓고 있는 이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반시장적인 정책이거든요. 이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것 자체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반시장적 정책의 한계가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시장에 좀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진통제와 같은, 진정제와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효과에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번에 이제 6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필 왜 6억이냐? 뭐 5억이면 5억이고 뭐 10억이면 그렇죠. 10억이고 왜 6억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한 14억 정도 되고 중위 가격, 그러니까 평균은 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위 가격을 얘기하자면은 10억대 중반, 어떤 발표에서는 뭐 11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략 어림잡아 봤을 때 11억, 12억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11억, 12억 정도의 중위 가격은 아직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불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막 서울 아파트가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한강벨트의 강남과 마용성 위주의 상위 입지로 분류되는 곳에 지금 불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부가 우려하는 건 뭐냐? 뭐 강남 서초가 올라서 또는 뭐 한남동이나 이 한강벨트에 특히 신축 아파트들 오르는 거는 뭐 사실은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올라서 뭐 보유세 많이 내겠다는 건 뭐 그냥 알아서 해라. 사실은 거기는 약간은 우리 전체 국민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일부 특수한 그렇죠. 계층이기 그런 코멘트를 때문에, 했죠. 네, 그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불장이 중위 가격 아파트 내지는 그 하위 더 입지에까지 풍선 효과로 옮겨 붙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 30억, 40억, 50억 하는 아파트들이야 뭐 그냥 알아서 뭐 사시든지 말든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이게 진짜 서민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10억, 15억 또는 뭐 10억 이하 아파트까지 번지는 걸 우려하다 보니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서울의 중위 가격, 평균 가격의 중간 정도인 12억 정도 아파트 그거에 LTV 50%를 곱하면 딱 6억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아주 편안하게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되도록 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어떤 정책을 꺼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억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도대체 소득이 얼마여야 되냐. 원래는 지금 주담대 평균 이자율이 한 4%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수도권 서울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1.5% 정도의 가상금리가 붙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6억 원을 30년 대출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받았을 때 원래는 4%를 해야 되는데 5.5%가 되는 거예요. 내는 이자는 5.5%를 내는 건 아닌데 DSR 계산할 때는 5.5%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매월 내야 될 원금과 이자가 340만 6,734원입니다. 그러면 34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면 1년에 원금과 이자를 4,080만 원을 내야 된다. 실제 4,080만 원을 내는 건 아닌데 DSR 계산할 때 4,080만 원이 40% 이내로 들어오려면요. 자기 소득의 40% 이내로 들어와야 되니까 4,080만 원 나누기 0.4 하면은 1억 2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인 사람은 6억까지는 대출해 주지만 1억 200이 안 된다 그러면 6억을 꽉 채워서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1억 200만 원 정도 소득 올리는 사람은 한 6억까지 대출이 되는구나. 네. 근데 2억도 6억밖에 안 되고 연봉 5억도 6억밖에 안 되고 연봉 10억도 6억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뭔가 이렇게 되는 거고 밑으로도 DSR 이건 뭐 사실 요번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정책하고는 관련은 없는 거기지만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얼마의 이자를 내는 거냐면 사실 이제 4%니까 원래는 이자가 6억 정도 대출 받으면 4% 정도 하면은 286만 원 정도 한 달에 냅니다. 원리금을. 286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 거고 6억을 받으려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면은 연봉 8,500도 6억이 됐는데 이제는 1억 200 정도가 돼야만 6억이 된다. 연봉이 2억, 3억, 5억, 10억이 돼도 6억밖에 안 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막 어떻게 보면 매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는 거, 소위 말하는 중위가격 이하의 서울 아파트로 이 불장이 옮겨 붙는 것을 막는 데는 뭐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 이런 정책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나쁜데 왜 이렇게 뭐 전국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일부 서울의 일부 지역이긴 하지 왜 부동산은 오르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 보면은 경제가 좋으면 뭐 부동산이 오르고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이 꺾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이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인 영향은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통화량 이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 자체가 완화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원하는 만큼 경기가 어려운 만큼 막 시원하게 금리를 내릴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만큼 내리진 못하고 있지만 시장도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다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단기적인 주택의 가격의 영향은 아무래도 금리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과연 몇 % 이상 나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최소 요구 수익률이 예금 금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얼마 정도 이상 나와야 되냐라고 놓고 본다면은 일단은 은행에 예금한 거보단 더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의 최소 요구 수익률은 예금 금리보다는 2배는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주식보다 아파트가 최소 요구 수익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취득세도 내야 되지, 보유세도 내야 되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내가 살 집이다. 최소 요구 수익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아니 어차피 뭐 살 집인데 그런 상황인데 더더욱 경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아파트에 대한 최소 요구 수익률을 시장에서 많이 낮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가격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내가 들어갔을 때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하는 최소 요구 수익률을 많이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불경기 때 경기가 어렵고 통화정책이 완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때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번 책에도 이제 말씀을 아마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파트 얼마나 오를까? 이걸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궁금해하죠.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올해 내가 집을 샀는데 내년, 내후년에 얼마나 오를까는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정책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통화 정책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 경기의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년에 얼마 오를까 내후년에 얼마 오를까를 예측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앞으로 10년 평균은 얼마 갈까? 앞으로 15년 평균 얼마 갈까? 이거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의 자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격 변동이라는 거는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기대값이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기대값이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겁니다. 기대값이 유효 수요를 만들고 유효 수요가 가격을 움직이거든요. 물론 근데 이제 지금의 시장의 기대값이 가격에 반영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막 IMF가 터졌다. 금융위기가 터졌다. 막 갑자기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으로 막 7, 8%를 성장한다. 그러면 원래 시장이 갖고 있던 기대값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의 기대값이 가격으로 옮겨 붙는 현상이 지금 시장에서의
부동산의 가격 변화다. 저희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 워낙 이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이슈화해버리고 사회에 거의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 밥상머리에서 하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시장에 반작용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은 실수요자들한테 약간의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걸 정부가 모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렇죠. 20억, 30억 가는 집을 사는 사람은 물론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난 충분한 현금이 있어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럼 그 시장에는 사실 이런 대출 억제책이 그렇게 뭐 그다지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정부가 모르진 않죠. 그러고 6억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뭐 스트레스 DSR 제도로 하고 하게 되면 어쩌면 진짜 실수요자들이 사기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는 알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뜨거운 부동산 상승세가 풍선 효과로 나타나서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고 심지어는 뭐 지방의 도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어찌 보면 이게 잘 시장에서 먹혀서 이 상승세 흐름이 잘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주택산업연구원인가요? 그 연구 결과도 보면 대출 규제만으로도 아파트 가격을 잡았던 적은 과거의 어떤 사례들 중에는 많지 않았어요. 반드시 정부가 후속되는 조치로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는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정부에서 주택가격 변동률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1년, 2년, 3년 후에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한 10년의 평균 상승률, 15년간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과거의 데이터들을 보면 시장의 기대값이 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 중에 주택 가격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의 변수만을 보면 안 되지만 가장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짜리 국채금리입니다. 10년짜리 국채금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년, 3년짜리 국채금리는 그냥 비용의 성격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본을 끌어당길 때 내가 얼마 비용을 내면 돼 이런 입장이지만 10년짜리 국채금리라는 건 내가 10년 후에나 채권을 팔기 전에는 원금을 10년 후에나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래 10년간의 인플레이션을 채권 가격에, 채권 금리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채금리 10년물을 볼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까요?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뭐 4.9, 7.7, 뭐 3.1, 이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나오고 있고 국채금리가 보통 여기에는 이제 잘려 있지만은 2000년대 같은 경우는 7.21%까지 거의 한 7, 8% 정도 수준에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형성이 됐거든요. 이때 집을 산 사람들은 그 이후로 10년 동안의 평균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7, 8%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를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정도로 내려오면 국채금리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4, 5%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 4, 5%대,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강남이나 서울이 아닌 수도권을 묶은 거예요. 물론 강남이나 서울로 보면 상승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때 4, 5% 정도인 시기에 샀던 분은 10년, 15년의 평균을 내면 거의 한 4, 5%, 5, 6% 수준에 또 수렴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변수로 우리가 부동산의 평균 상승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주택이라고 하는 자산은 오늘 샀다 내일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10년 평균 상승률을 우리가 예측하건대 10년짜리 국채금리에 상당 수준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2.8 정도 됩니다. 2.8, 3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러프하게 그냥 3%라고 본다면 지금 뭐 특정 지역에 뭐 강남이나 뭐 한강벨트에 뭐 신축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수도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어떤 경제적 이벤트가 없다면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는 한 10년간의 평균 상승률은 퍼센트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거의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야 그럼 3% 오를 아파트를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3% 오른다면은 뭐 진짜 어디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좀 특판 금리에 넣어놓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집은 내가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사용 가치를 누리고 내가 내 집에서 집을 안 샀다면 다른 데 전세금 대출이잖아. 월세 같은 게 보통 5%, 6%인데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살 비용이 나갈 뻔했던 것을 안 나가게 하면서
사실은 내가 거주하면서 3%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승률을 계산하면은 3%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라는 게 대한민국에선 어쨌든 원화로 된 자산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가 좀 강해졌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뭐 원달러 환율 막 1,500원에 육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 원화는 정말 안전자산일 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유일한 안전자산이라 그러면 그래도 남들이 꼭 갖고 싶어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이게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은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자산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당장 높은 자산이 아니라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앞으로 변동성이 적은 자산. 그게 바로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안전성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당장 사서 막 수익이 뭐 얼마나 뭐 엄청나게 난다 그 뜻이 아니라 변동성이 적은 원화 자산에서는 유일한 안전 자산인 아파트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2026년, 7년에 공급이 부족해서 더 오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맞나요?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알고 있는 게 서울에서의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해서 서울이 공급이 그만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적긴 하거든요. 지금 아마 표를 보여드리면 자 이게 전국의 연도별 수요와 입주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수요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수요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결혼을 해. 그럼 집이 필요하잖아요. 갑자기 이혼을 해. 이혼해도 또 집이 필요해. 왜냐면 같이 살다가 따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요즘 또 졸혼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하죠, 이혼하죠, 졸혼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독립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갑자기 집이 없다가 필요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갑자기 집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사망하면 자 제가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가 1년에 평균 20만 건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20만 쌍이. 그럼 20만 채가 갑자기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혼을 한 10만 건 정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이것도 필요하죠. 독립을 한 35만 건 정도 합니다. 거기에 사망을 또 한 35만 명 정도 합니다. 물론 사망한 사람이 살던 집이 무조건 시장에 나오는 건 아니죠. 어차피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 뭐 한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러프하게 비춰보면 전국에서 65만 건 정도의 주택 수요가 발생해서 마이너스 35만을 빼면은 그냥 단순하게 봐도 전국에 15만 호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되고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니까 수도권은 15만 호 정도는 매년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전국을 딱 놓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전국의 수요가 매년 25만, 27만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이 전국에 공급되는 주택 공급량을 보면 2025년도 올해는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거의 맞췄어. 근데 내년은 17만 많이 모자라죠? 27년도 19만 좀 많이 모자라죠? 28, 29년도는 뭐 지금 아예 뭐 계획이 없고요. 자, 그런데 서울을 보면 요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 시장이 이런 걸 아는 거죠. 서울은 수요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뭐 5만, 6만. 근데 사실 요거보단 좀 더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서울은 이미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한 지가 2021년 이후로는 한 번도 공급량을 수요만큼의 공급량을 채운 적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2006년부터가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게 2006년 이후에는 1만 호 정도도 공급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큰일이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시장에서의 수요라는 게 다 매매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집 필요해. 그럼 무조건 다 사겠다고 드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매매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몽땅 다 매매로만 수요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없다. 다만 당장은 아니지만 서울이 이러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 몇 년 전부터 감지하고 있고 시장에 이런 수요에 대한 억제책이 나올 때는 당연히 이제 수그러들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공급에 대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아까는 이제 큰 틀에서는 특별한 경제적 이벤트가 없다고 봤을 때는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수준. 네. 자, 이게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 집 산 분들은 7, 8% 국채금리 시절에 샀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10년 수익률을 추적을 해보면 거의 7, 8% 이상입니다. 뭐 서울, 강남은 조금 더 될 거고 수도권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3% 수준인데 지금 집을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물론 3%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3%에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는 어떤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추정을 해보고 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김 작가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초양극화라는 말은 지금 오래된 어떻게 보면은 아우, 뭐 많이 굉장히 들었죠.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앞에 초자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46억 3천 정도 되는 34평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반포에 있습니다. 반포에. 네, 지금 이미지 뜨고 네, 있죠. 이미 뜨고 있죠. 반포동 레미안 포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 한강은 1도 안 보여요, 여기는. 예. 네. 뭐 이게 뭐 한강 보이는 아파트 아닙니다. 한강 안 보이고 보이는 건 고속버스 터미널밖에 안 보이는데 네. 46억 3천이고 전세 17억 하는 반포 아파트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예, 10억 6천. 이 아파트는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네. 예, 이 아파트는 이름은 제가 뭐 어떤 네. 아파트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아주 구축은 아닙니다. 한 10년 조금 네.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낡은 아파트는 아닌 거죠. 서대문구에 있는 10억 6,200짜리 33평과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46억 하는 반포의 아파트. 네. 자, 이 둘 중에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상승률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상승률은 서대문구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네. 지금 똑같이 34평 아파트 84제곱미터인데 네. 반포에 46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서대문구에 10억 6,200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 아파트 둘이 10년 딱 지났을 때 10년간의 평균적인 상승률을 10년 후에 딱 보면 어떤 쪽이 더 높을 거냐?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은 그래도 이게 조금 저평가돼 있는 아파트가 조금 상승률은 더 높지 않겠느냐, 네. 뭐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래도 반포가 좀 더 오르지 않겠냐? 이제 뭐 시세 차익은 더 크겠죠. 워낙 네. 금액 자체가 크니까. 상승률은 시세 차익은 더 크지만 상승률 면에서 봤을 때는 네네. 좀 적을 거다, 많을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17억 정도의 전세가가 나오는 아파트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7억을 몽땅 다 월세로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17억을 몽땅 다 월세로 받는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뭐 지역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전세 1억당 월세 한 45만 원. 그러니까 5.4% 정도 됩니다. 요걸 환산해보면 어떤 사람이 집주인인데 반포의 이 아파트를 보증금을 한 푼도 안 받고 나 보증금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몽땅 월세를 내. 그러면 월 76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1년간 받으면 9,180만 원이라는 월세가 1년에 들어온다. 네. 9,180만 원.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증금이 빵이라서 그런 거예요. 뭐 실제로는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그런데 재산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빼고 나면 이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월세는 1년에 7,18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얼마죠? 이 아파트의 명목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명목 수익률 7,180만 원 나누기 46억 3천 하면 네. 명목 수익률이 1.55%입니다. 이 왜 샀는지 모르겠네 할 정도로 수익률이 낮죠? 네. 1.55%.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냐? 명목 수익률이 낮다라는 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집을 산 사람이 이렇게 당장 받아낼 수 있는 수익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46억 3천이나 주고 1.55%밖에 안 되는데도 꾹 참고 샀던 이유는 기대값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채워지진 않지만 이 아파트는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값.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대값이 유효 수요고 유효 수요가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는 예금금리 정도 이상만 올라주면 땡큐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보유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예금금리보다 우리가 보통 2배 정도는 최소 요구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안 오르는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5% 올라줘야 되는 아파트인데 왜 1.55에 샀느냐? 5% 마이너스 1.55만큼 오를 거라는 걸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5% 마이너스 1.55면 결국 3.45%죠. 3.45%가 시장이 이 반포 아파트에 갖고 있는 기대값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년 후에 딱 가서 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10년간의 평균 상승률이
물론 3.45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은 지금 그래도 이 아파트가 1년에 한 3.45 정도는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값이 시장에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반대로 중위가격 아파트를 볼까요? 아까 이제 중위가격. 자, 요 중위가격 아파트는 전세가 5억 2천이죠? 네. 5억 2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2천을 몽땅 다 이 집주인이 한 푼도 보증금 안 받고 월세로 받으면 1억당 4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34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하기 12달 하면은 연간 2,808만 원의 월세가 나오죠. 자, 그럼 2,808만 원 나누기 10억 6,200 하면 수익률이 어떻죠? 2.64. 강남의 반포의 아파트보다 높아요. 수익률이 더 높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최소 요구 수익률 5%에서 2.64%를 빼면은 얼마가 되냐면 2.36%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명목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의 기대값은 이 아파트가 반포의 아파트보다 낮다. 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이 아파트는 1년에 2.36% 정도 올라갈 것으로 시장이 그 기대값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값이 가격에 그대로 100% 반영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일어나는 경제적 이벤트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이 봤을 때는 어느 쪽에 더 높은 상승의 율을 기대하고 있느냐. 시장은 반포의 한 1% 정도 이상을 높은 상승률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데 기대값이 높으면 유효 수요가 붙고 유효 수요가 붙으면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유효 수요를 차단하려고 지금 이 정책을 낸 거예요. 3.45는 오를 거야 라는 사람들이 시장에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면 진짜 3.45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 나타난 이 아파트의 명목 수익률 대비 기대값은 당연히 상급지가 높고 하급지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가 전세가율이 낮고 하급지가 전세가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명확하게 똑같이 그냥 숫자에 오차 없이 가진 않지만 이런 원리로 시장에서는 높은 기대값을 갖는 아파트들이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마치 성장주가 퍼가 100, 200, 300이 넘어가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찌 보면 특별한 경제적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경제적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런 요번에 나온 뭐 이재명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도 하나의 이벤트죠. 뭐 이벤트가 많이 막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승률에 대한 어떤 좀 저항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대값 차이를 가지고 보자면은 아무래도 상급지가 상승률은 미래에 평균적으로 조금 높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집을 내가 오늘 사고 내일 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10년, 15년을 기다린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그러면 상급지에 살까요? 중위 지역에 살까요? 그럼 상급지 사는 게 좋나요? 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의 컨디션이 상급지도 살 수 있고 중급지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면 그렇죠. 근데 상급지를 가려면 엄청 대출을 받아야 되고 중급지 가면 대출 없이 사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갖다 적용을 하면 오히려 중위 지역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승률 차이가 뭐 1% 밖에는 차이가 안 나. 1% 조금 넘는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나. 대출 많이 받고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급지가 똑같은 현금을 다 갖고 산다라고 보면은 그렇지만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서울 상위 입지 아파트 전용 8사재고 지금 반포 레미안 포스티지 가져가지고 요 외시 들어주셨는데 3.5% 정도 상승률이 기대되는 아파트라고 했단 말이죠. 46억 아파트. 맞아요. 그럼 이걸 왜 사는 건가요? 실제로 이익이 있나요? 가격의 기대값을 추정을 해보니까 한 3.45,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한 3.5% 오를 걸로 예상되잖아요. 3.5% 올라갈 걸 왜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전세 17억 원 정도란 말이에요. 평균 이 아파트가.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전세 한 3억에 산다. 근데 내가 전세 3억에 사는데 난 돈이 없지만 돈이 있어도 4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건 나는 도대체 3.5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걸 왜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빙의를 해보면 평균 전세 17억이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 집을 안 사더라도 어딘가 평균 전세 17억 살겠죠. 내가 지금 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이 사지 말아야지라고 했다 그래서 전세 2억 3억에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한테 17억은 투자 금액이 아니라 상수예요. 내가 이 집 안 사도 어딘가에는 17억 20억 정도 전세를 살아야 될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이 아파트에 투자한 금액은 46억 3천이 아니고 46억 3천에서 어차피 17억은 어디 가도 써야 될 돈이니까 빼고 실제 투자 금액은 29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9억이 실제 투자된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3.5% 앞으로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다. 기대값, 시장의 기대값이. 그러면 3.5%가 매년 올라간다는 거는 29억 원에 3.5%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46억에 3.5%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46억에 3.5% 올라가면 매년 1억 6,200이 올라요. 근데 내가 이 집 안 샀으면 남았을 돈 29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7,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29억으로도 이자가 연에 7,250만 원. 네, 이거밖에 안 돼요. 2.5% 이자도 요즘 없지만 하여튼 2.5%로 해도 이자는 7,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17억 정도 되는 수준 아파트에 들어가서 전세를 살든 내 집으로 살든 하는 정도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땡큐죠. 어차피 예금 이자 해봐야 7,250만 원밖에 안 나올 건데 뭐 이 집 살면은 자본소득으로 매년 평균 1억 6,200이 생긴다는데 나쁜 투자가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서 이 집을 지금 사야 되냐, 여기 사야 되냐 이런 말이 사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인 게 어떤 사람의 어떤 컨디션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7억, 20억 정도의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이 아파트를 사는 것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희한하고 무리한 투자는 아닌 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